자, 그 다음 범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분의 괄호 1번입니다. 체납처분 면탈범이라고 돼 있죠. 이 체납처분이란 말은 여러분 국세징수법에서는 용어가 바뀌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체납처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강제징수라고 부르죠. 그렇게 용어를 바꿨는데 우리가 세금을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납세 고지하고 그다음 독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류하고 매각하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이제 체납처분 절차가 되는 건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아직도 그럼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체납처분 면탈법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보시면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기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 자,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 1번은 체납처분 면탈죄, 체납처분 면탈죄, 2번은 압수물건 은닉죄, 3번은 체납처분 면탈방조죄. 자, 1번은 일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처분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 거잖아요.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기 목적으로 그 재산을 숨긴 거예요. 그 재산을 탈루시킨 거예요. 거짓 계약을 한 거예요. 결국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압류 못하게 하는 거죠. 체납처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체납처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목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무슨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면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목적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몇 가지 조세범에 관련해서 우리 목적범을 이렇게 처벌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은 은닉, 탈루, 손괴 또는 소비했을 때 누구냐면 첫 번째 압수물건 보관자,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고요.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물건 보관자예요. 이 자들이 보관한 물건을 숨겼어요. 탈루시켰어요. 망가뜨린 거예요. 또는 소비해버린 거예요. 압류한 물건을 제대로 못 팔게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처벌하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같은 경우는요. 위 1번과 2번의 사정을 알고도 1번과 2번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의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상대방. 결국 공범이란 얘기예요. 3번에 있는 자도 1번, 2번의 공범이다. 그래서 처벌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죄이기 때문에 면탈죄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서 위에 1번, 2번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었는데 3번은 이제 방조한 자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낮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실신고 방해범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건 뭐냐면 주체가 달라요. 동그라미 1번은 주체가 세무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요. 세무 대리인의 처벌. 동그라미 2번은 세무 대리인은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 이 제3자를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먼저 볼게요. 납세 의무자를 대리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조세에 대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세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무사들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결국은 직업 윤리를 위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실 신고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세범으로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2009년도까지는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러니까 성실 신고를 방해했어도 굉장히 조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지금은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 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교사한 자. 반조세 운동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세금 뭐하러 많이 내냐? 다들 안 내고 있는데 너 좀 덜 내라.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번보다는 조금 낮아요. 1번은 직업 자체가 세무사인데 세무사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배로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거고요. 괄호 3번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조에 있었던 조세 포탈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수목적으로 중요한 게 10조에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법입니다. 구분을 잠깐 해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은요. 발급 의무 위반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자는 누구예요? 공급자가 발급해요? 공급받는 자가 발급해요? 공급자가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공급자에 대한 처벌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요. 수취 의무 등 위반범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계산 받는 건 공급받는 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처벌. 동그라미 3번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둘 다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건 가공세금계산서 제재를 좀 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일단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 해결한 자한테 처벌하게 됩니다. 기억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행위.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한력 공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일반 가치자 같은 경우에 그 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 거예요. 미발급. 그 다음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행위. 거짓 기재 발급이에요. 거짓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발급했으면 결국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도 기초적인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소득세 포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범죄자로 처벌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행위. 이거는 계산서예요. 미발급, 거짓 발급. 기억은 세금계산서, 니은은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항력 공급했으면 이제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것, 결국은 소득세, 법인세, 포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은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개표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개표를 제출해야 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개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행위. 우리 매출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거예요. 마찬가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포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하게 됩니다. 리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개표를 제출해야 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개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행위. 이건 니은에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 자 있죠. 이 자가 계산서개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니은하고 리을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끄는 자는 세금계산서기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계산서 끄는 자는 계산서기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좀 볼게. 기억하고 니은은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자체는요, 미발급, 거짓발급, 그러니까 거짓발급뿐만 아니라 미발급에 대해서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디귿, 리을, 학계표 있죠. 학계표 같은 경우는 미제출은 없어요. 거짓 제출, 요것만 지금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기표를 미제출했을 때는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땐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을 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줬어. 이게 나쁜 거야? 아니면은 세금계산서기표를 제출 안 한 게 나쁜 거예요?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아예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 거. 상대방한테 세금계산 안 끊어준 거. 물건 팔고 세금계산 안 끊어준 거예요. 이 D급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끊어줬는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건 첫 번째가 더 나쁜 거지. 세금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거. 이거는 내 세금을 포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범죄 구성 요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매출차별 세금계산서기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매출했고 세금계산도 잘 끊었는데 이걸 정부에 알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알리지를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건 간접적인 납세 의무거든요. 간접적인 납세 의무. 그래서 우리가 매출자별 생계사기표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별도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한 거지. 여기다 우리가 그 징역 아니면 벌금까지 처벌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 기재했다. 이건 정부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할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디귿 리을은 미지출이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처벌 내용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세액이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급자예요. 공급자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매출세액 말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수취의무 위반범. 이건 기억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위에 1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기억 보니까 세금계산서, 미수치, 거짓수치, 니은은 계산서, 계산서를 미수치하거나 거짓 기재한 계산서를 수치한 경우.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억, 세금 계산서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세금 계산 안 받으면 본인이 피해 보는 거잖아. 뭐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왜 징역, 벌금까지 매겨?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수치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미수치가 아니라 기억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서 공급자고 짠 거예요. 짜고 정부를 같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니은도 통정해서, 디귿도 통정하여, 리을도 통정하여. 그래서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안 받거나 한다면 본인이 어차피 피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우까지 우리가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자 통정했을 때만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은요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기표예요. 이걸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행위, 거짓 제출. 리을은 매입처별 계산서기표예요. 마찬가지 거짓 제출. 근데 디귿, 리을, 학계표 같은 경우는요. 미지출은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not 미지출. 합계표 자체가
간접적인 납세 의무예요, 결국은. 근데 본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매입세 불공제라는 큰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처벌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정부를 속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처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형량은 똑같아요. 징역은 1년이야. 벌금은 2배 이하. 위에는 공급자 있으니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하는 게 매출세액을 말하는 거였고, 이번엔 공급받는 자니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겠죠.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일반적인 세금에서 관련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요 1학년 2반 적용을 했었어요. 1학년 2반.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범입니다. 세요. 이건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자, 3번은 가공세금계산서고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건 실제 제휴협력 공급이 없어요. 공급받지 않았는데 이런 세금계산서 같은 게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세금계산서. 그 밑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매입세 공제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기억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예요. 지금 발급한 자뿐만 아니라 발급받은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니은은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가공계산서. 수수하게 된 거예요. 디귿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행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거짓 제출이에요. 리을은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행위, 가공, 계산서 관련된 합계표. 거짓 제출이죠.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라면 이건 부가가치세 포탈을 처음부터 의도한 거죠. 세게 매겨요. 3학년 3반. 4번은요. 위 3번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불러요. 이 자료상을 소개하거나 중개한 자도 마찬가지 처벌하게 됩니다. (3학년 3반이고요) 근데 이런 자료상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소개하거나 중개한 자가 만약에 세무사다. 야, 그럼 이건 지금 인류가 진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가 동그라미 4번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형을 가중시킵니다.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내용이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위 3번의 행위를 알선 중개했다. 결국은 4번의 행위를 한 자가 세무 대리인이란 얘기예요. 그때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시키고요. 두 번째 줄 끝에 한편 위 3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3번이 가장 쓴 거 있죠. 가공세금계산서. 이건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위에 있던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었어요. 징역이나 벌금 중에 하나 매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병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병과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아까 가장 중요한 범죄 3조 조세 포탈범이라고 하는 게 병과 있었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 세금계산서 관련범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세금에서 관련범 중에서 3번의 죄. 3번의 죄만 평가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4번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 동그라미 1번.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타인한테 발급한 행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우리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EITC,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근로장려금이에요. 정부에서 돈 타는 거예요. 근데 근로장려금 타려면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니까 일하도록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없어. 근데 근로장려금은 타야 되겠어. 그럼 어떤 회사에 말해가지고 나 원칙수 영수증만 좀 끊어주세요. 나한테 돈 줬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도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 행위를 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짜로 기재해서 끊어줬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에 기재된 총 지급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 이때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위일번 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도 마찬가지 처벌하게 됩니다. 3번 형식범입니다. 8조 보시면 장부의 소각 파기범이라고 돼 있죠. 장부를 불태워버리거나 장부를 파손시킨 거 말하는 거예요. 조세 포탈하기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자 이것도 목적이라고 돼 있네. 그 목적범이죠.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증빙 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소각, 파기, 은닉했다.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국기법에 보면은요, 장부 보존 기한이 5년이죠. 5년간은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장부를 없앴다. 그럼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장부 없앴는데 처벌할까요? 장부 없앤 거랑 세금 포탈과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 관련은 없죠. 장부를 없앴다고 해서 세금 얼마 포탈했는데 포탈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 세금 포탈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연결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조세 포탈을 했어. 조세 포탈을 실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알게 되면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정부에서 이제 확인하러 나올 거잖아. 얘가 얼마나 포탈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액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지. 소득이 얼마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그 계산을 하면 기초 자료가 장부예요. 증빙이에요. 이런 장부라든가 증빙을 보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 포탈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어. 포탈한 게 걸리면 엄청나게 많이 뚫게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예 장부를 없애버려. 아예 장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탈한 게 아니지. 나 그냥 장부 없앤 범죄자일 뿐입니다. 요것만 매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일부러 조세 포탈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증거 자체를 인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500만 원이었어요. 벌금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다 조세 포탈에서 날라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은 없애버려 그냥. 야 다 태워.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뭐 현실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걸릴 것 같으면 다 태워버리고. 그죠? 뭐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죠.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얘도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좀 세요. 옛날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괄호 2번. 명의위장 대여범. 동그라미 1번은 명의 빌린 자예요. 동그라미 2번은 명의 빌려준 자. 자, 이것도 목적이 있네요. 목적범. 조세입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다른 사람 명의 빌려가지고 사업한 거예요. 명의 빌린 자.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오른 명의 빌려준 자예요. 조세피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바디 사장 말하는 거죠. 이제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뭐가 더 세요? 1번이 더 세죠. 1번이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득을 취하는 자는 동그라미 1번이죠. 명의를 빌린 자가 더 큰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명의 빌린 자한테 더 세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의 빌린 자나 이런 자들한테는, 명의 빌린 자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제재가 또 있죠, 별도로. 타인 명의 등록가산세, 가산세 매기는 게 있고요. 그죠? 그 가산세 매기고 그리고 처벌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인 명의를 빌린다라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개별 세법에서 제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조세범처벌법으로 또 처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납세 증명표지 불법 사용범. 기억 보니까 납세 증명표지예요. 니은도 납세 증명표지, 디귿도 납세 증명표지, 리을은 인지. 이 납세 증명표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술 같은 거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맥주 캔 위에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고, 요즘 뭐 없는 것도 많은데 주세 납세 필증지라고 돼 있죠. 이게 납세 증명표지예요. 주세를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장수 막걸리도 있죠. 어디 있을까? 아예 병뚜껑이 붙어 있어요. 국세 납세 필이라고 병뚜껑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술에 있네. 맥주에 붙어 있는 거고, 주세 납세 필증지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다가 세금을 냈다라는 증명서를 붙여버린 거예요. 요거는. 이런 납세 증명표지를 재사용했어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한테 양도했어요. 이런 증명표지를 위조했어요. 변조했어요. 그 위조 변조한 거를 소지하고 있어요. 사용하거나 타인한테 규부했어요. 그럼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주세포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지도 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지세 포탈한 거니까 이것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세법 8조 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 인지. 우리 어떤 서류 같은 데 인지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재사용했다. 그러면 이때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과로서벌은 국제조세 관련된 범죄예요.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반가로 1번 금융정보 및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 등 위반범. 부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요구 거부 규정, 금융정보 취급자의 금융정보 제공 금지 규정, 금융정보 취급자의 비밀 유지 규정, 세무공무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 규정. 자, 국조법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국조법.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부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요구 거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국제적으로 조세 포탈을 한다, 탈세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의 계좌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계좌, 금융계좌를 봐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든 다른 나라 정부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정부가 어떤 사람이 조세 포탈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네 나라에 있는 이 사람의 계좌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요청을 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게 부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금융회사 종사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굉장히 세죠. 우리 아까 제일 센 게 몇 학년 몇 번 있었죠? 5학년 5반. 5학년 5반이 어떤 거 있어요? 가짜서류. 가짜서류 관련된 게 5학년 5반이었어요. 그게 제일 센 거였는데 지금 국제조세 관련된 것도 세요. 5학년 3반이면 상당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역외 탈세고요. 역외 탈세 같은 경우는, 해외 탈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금융정보를 취급한 자다. 그럼 금융정보를 용도 외에는 제공하면 안 돼요. 그걸 위반했다.
그때 처벌하게 되고, 금융정보 취급자는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그 비밀 유지를 안 했을 때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도 어떤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세무 공무원도. 근데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과 나왔어요. 첫 번째 병과가 조세 포탈범, 두 번째 병과가 세금기사 관련범 중에서 세 번째 거, 동그라미 3번에 있던 거,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범이었죠. 반가로 2번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범. 이것도 국토부에 다룬 얘기인데, 국토부에서 해외 금융계좌 요거를 이제 신고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수와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굉장히 고액인 경우예요. 50억 초과. 그럼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고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요거는 특이한 게 그 벌금 부분이 얼마 이하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저치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13% 이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국제주세 관련된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정상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과 네 번째 거 나온 거예요. 국제주세 관련된 범죄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병과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챕터 보시면 조세범 처벌에 관한 특별 규정 있죠. 먼저 1번입니다. 양별 규정 중요한 부분이고요. 별 표시. 일단 여러분 두 당사자를 볼 건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법인 또는 개인이 있어요. 여기 개인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 아, 회사고요. 여기는 회사.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는 누가 있냐면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있겠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그러니까 이 법인, 개인, 이 회사의 임직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범죄를 한 거냐면 이 임직원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업무 관련한 범죄입니다. 업무 관련한 범죄. 업무와 관련해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범칙 행위한 거예요? 임직원들. 이자들이 범칙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행위자 벌하겠죠. 그 임직원들 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행위자만 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벌한다라는 거냐면 그 회사 얘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개인 그 회사한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행위자. 임직원들이 범칙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임직원들을 당연히 벌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사업주도 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인도 벌하는데 우리가 벌금을 아까 그 형을 매길 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기준된 것들이 많았어요. 뭐 2학년 2반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어떤 건 3학년 3반도 있었고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는데 그 회사를 벌할 때는요. 징역형을 과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을 가해요. 법인한테 어떻게 징역을 매길 거야? 삼성전자 징역 매길 수 있어? 대표 말고 부회장님 말고 그분들 말고 사람 말고 법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징역을 매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벌금형만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양벌 규정에 의한 업무주의 벌칙은 벌금형이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 회사까지도 업무주까지도 왜 처벌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 회사는요, 그 임직원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양벌 규정이라고 부르고요. 법인 등 업무주의 양벌 책임은 책임벌이라고 부릅니다. 성격이 책임벌이에요. 업무주가 그 행위자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해태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취지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도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 과해지는 거예요. 다만 회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유심히 주의 감독을 했다. 내가 한 거는 열심히 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다. 그걸 입증했다. 그러면 책임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과하지 않습니다. 단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기 입증이 됐다라면 그 사업주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벌금형에 과하지 않습니다. 양벌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세부 증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체가 임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임직원이 잘못했어? 그럼 회사도 처벌할게 라고 있어요. 그 회사 범위에 뭐도 포함되냐면 첫 번째 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부른 단체, 이 단체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를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범위에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부른 단체잖아요. 얘도 포함시켜요. 얘는 국기법에서 법인으로 봤으니까 법인세법 이런 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법인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양벌 책임에서도 마찬가지 법인처럼 봐가지고 양벌 책임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임직원들이 잘못하면 그 회사한테 벌한다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국가는 임직원이 누구겠어? 국가는 국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조직에서는. 따라서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국조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국조법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 관련된 게 반가를 이번에 네 번째쯤에 있는 거네요. 세무 공무원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럼 처벌되죠. 공무원들이 처벌됩니다. 근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해야 돼요. 회사가 어디야? 국가야.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 2번입니다.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라고 돼 있어요. 별표시.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냐면 조세본 서울법은 형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게 원칙이고 조세본 서울법 규정이 없으면 형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거다라고 있습니다. 일반법을 그다음 적용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적용 하나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형법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벌금 경합에 대한 제한 가중 규정. 말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는 벌금이 경합됐을 때
가중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벌금이 경합됐을 때 가중하는 걸 제한하겠다. 형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파란색 글씨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이게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사례 가지고 좀 해볼게요.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를 내가 발행하는데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행한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세금계산서 관련 범 요게 된단 말이죠. 형량이 어떻게 됐냐면 1학년 2반이었죠. 세금계산서 관련 범 조세본 처벌법 10조에 있는 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이었습니다. 세액의 2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면 세액이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죠. 10%에서. 100만 원에 이제 2배니까 200만 원 벌금이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1,000만 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요거를 2장으로 쪼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500만 원짜리 2장으로. 만약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2건으로 분할한다. 그럼 원래 벌금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점을 보세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법에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따로따로 매기는 거예요. 일단 한 건은 세금계산서 500만 원짜리죠. 세액은 그럼 이제 50% 50만 원이에요. 거기 2배니까 100만 원이 붙어요. 벌금 100만 원. 두 번째 세금계산서 마찬가지 공급가액 500만 원짜리죠. 세액 50만 원이고요. 2배면 100만 원이 됩니다. 합계해서 결국은 200만 원 벌금 내는 거예요. 근데 형법에서는 이거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때는 가중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일단 50만 원에 2배 매기고요. 지금 벌금이 같아요. 그 밑에 두 번째 거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 요만큼만 선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벌금 150만 원까지 매기겠다는 거예요. 형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조세범 관련해서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원래 얘가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한 건을 허위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벌금 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벌금을 줄이려고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세금계산서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벌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두 번째 점 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형법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각 범칙 행위로 인한 각 조세 범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가하는 경우에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해서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세범에 대해서 다 요 형법 규정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규정이 분명히 이런 거 만들었을 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세범에서도 원칙은 적용하는 거고 중요한 범죄 몇 가지만 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 회색 부분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에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1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조세 포탈범. 동그라미 2번 석유 관련된 거네요. 3번도 석유, 4번도 석유, 5번은 주류.
이거 굉장히 세게 매겼던 것들이죠.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6번 이것도 중요한 거였었죠. 세금계산 관련법 중대한 범죄예요. 7번에 납세 증명표지 등 불법 사용범, 원천징수 불이행 불납부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범 이런 자들 전부 다 좀 중요한 거라고 봐가지고 중대한 거라고 봐서 형법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암기를 좀 할게요. 앞글자를 좀 따겠습니다. 조세 포탈범에서 포, 면세 이후 부정 유통범에서 유, 면세 이후 구입카드 등 부정 발급범에서 유, 가짜 석유 제조 판매범에서 유,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범에서 류, 세금계산서 관련범에서 세자, 납세 증명표지 불법 사용범에서 증명, 원천징수 불이행 불납부범에서 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범에서 원. 그래서 아까 따서 외워둘게요. 포유류 세원 증명 형법 적용 X. 의미 없어요. 포유류가 세원을 증명했더니 형법 적용을 안 한대요. 뭔 뜻이야? 외우는 거야 그냥. 어쨌든 1차 시험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외워두고 시험 끝나면 사라집니다. 아시죠? 우리 휘발성 강한 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생 볼 일 거의 없을 거예요. 평생 볼 일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우리 시험에서 빨리 빠져야 돼. 두 문제 뭐 간단히 외우고 하면 되는데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조세범 처벌을 직접 우리가 처벌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세무사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알면 좋은 거죠. 알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은 시험 끝나고 외워도 되는 것들이거든. 시험 끝나고 해당 사항 있을 때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수 받을 때 해도 충분한데 사실은 연수 받을 때 해도 실무에서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걸 시험 품에 집어넣는 게 사실은 뭐 조세 총책 관련된 거 공부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 빼고는 사실은 큰 의미가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사법시험이라든가 변호사 시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맞지. 우리 세무사 시험에 이거를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그 두 문제 이 정도 양의 두 문제면 할만해요. 점수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앞글자를 좀 따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고발 전치주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수재청장, 세무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은 이 국세청장의 고발이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특성을 감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걸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계산도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검사가 그냥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고발 전치주의라고 부르고요. 4번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불러요. 자, 원칙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원칙인데요. 조세범처벌법 3조부터 14조까지 있는 것들. 일반적인 조세범은 7년입니다. 하지만 예외.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가법 적용을 받는 경우. 여러분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면 누구예요? 아까 임직원들 말하는 거죠. 임직원들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인 처벌하죠. 그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왜냐면 특가법 적용을 받으면 특가법에서 10년 적용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도 10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조세범처벌법 3조부터 14조까지가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7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14조의 범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15조, 16조가 있어요. 15조, 16조. 15조, 16조가 뭐냐면 국조법 관련된 거예요. 아까 국지에서 관련된 범죄 있잖아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범처벌법 별도 규정이 없어요.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일반법 적용을 해줘야 돼. 형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범처벌법의 15조, 16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병과벌주의. 우리 앞에서 내용 공부하면서 병과 여러 가지 봤었어요.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한 개 죄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 중에 한 벌만 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조세 포탈범, 세금계산 관련범 중에서는 동그라미 3번에 있던 가공세금계산 관련범, 요것만이었죠. 2번 주의하셔야 돼요. 세금계산 관련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국지지수 관련된 거 있죠.